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자가 나온 지 곧 100일을 맞습니다. 그간 언론과 학계에선 호의적 비평도 있었으나 날선, 때로는 악의적인 그런 비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감이나 동의를 표시한 이는 연세대 유석춘 교수처럼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석춘 교수가 강의실에서 소개한 것 때문에 수업 과목을 뺏기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를 나무라는 언론이나 학계 인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언론과 학계가 얼마나 반일 종족주의에 물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이는 얼마나 철저히 뿌리 뽑으려 하는지를 생생하게 봅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자에 대한 비판 중에서 뼈아픈, 그러나 새로 배우게 된 비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충남대 명예교수 허수열 씨의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이 나온 후 허수열 씨는 그 저격수로 나섰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민지 근대화론은 불편한 진실 아닌 불편한 허구다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신문에 기고를 한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영훈의 경제 통계가 모두 엉터리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옹양기념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반일 종족주의를 해부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식민지 근대화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허수열 씨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사 전공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경제사 연구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특히 안병직 교수가 중심이 돼서 대략 1970년에 입학한 분들을 중심으로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그 대표적인 제자가 되겠고, 허수열 교수도 같은 학번에 같은 전공을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교수와 허수열 교수는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허수열 교수는 90년대 말에 가면 낙성대 경제연구소 쪽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낙성대 경제연구소 팀은 장기 경제통계 추계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최근까지의 장기 경제통계 시계열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요. 동국대학교의 김낙년 교수, 또 영남대학교의 차명수 교수를 중심으로 낙성대 팀은 경제학의 계량 기법을 활용해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그를 분석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그 성과를 3종의 연구소로 발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한국의 경제성장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도에 연구소가 나왔고요. 그것을 수정, 보완, 확대해서 2012년에 한국의 장기 통계라는 제목의 연구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공동연구를 수행을 해서 2018년에 한국의 장기 통계 1, 2 이런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특히 이 연구소들에서는 식민지기와 관련해서 근대적 경제 성장이 있었음을 주장을 했는데요. 즉, 연 3.6%의 경제 성장이 있었고, 제2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는 그런 개방 경제화가 진행됐다 하는 그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낙성대 그룹이 이런 연구 성과를 내놓을 때 한국사 연구자들은 수적 우위만 믿고 이 경제사 연구자들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한국사 연구자들은 통계 작성 및 분석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전혀 대응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사 전공자인 허수열 씨가 낙성대 그룹에 대한 저격수로 나섰습니다. 그는 낙성대 그룹의 장기 경제 통계 추계 작업에 자극받아서 통계 작성 및 분석에 뛰어들었고, 그 성과로 2종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책이 3권입니다만은 개발 없는 개발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은 2005년에 나왔다가 2011년에 개정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같은 해 2011년에 일제 초기 조선의 농업이라는 제목으로 또 연구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의 문제의식은 낙성대 그룹이 이야기하는 식의 그런 경제성장이 있었으면 뭐하나 일본인이 다 차지했는데 하는 것이었고요. 그를 입증하기 위해서 민족 간 소득 분배 추계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낙성대 연구소 팀도 못했던 것인데, 즉 일제하 GDP가 있다면 그 GDP가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어떻게 분배됐나 하는 것을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학리의 민족 간 분배,
또 공산에게 민족 간 분배에 대한 그런 추계 작업을 했습니다. 허수열 씨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제화 경제성장이 있었지만 민족 간 소득 분배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해서 성장의 과실을 일본인이 독차지했고 조선인은 나아진 게 없었다. 조선인은 가져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나 광공업 자산과 같은 생산수단이 일본인에게 극단적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자, 일제하에서 생산수단이 일본인에게 집중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때문에 성장의 과실을 일본인이 독차지하고 조선인은 들러리만 서는 개발의 구계자가 되었을까요? 이 문제를 정확히 구명하려면 먼저 일제화 경제 성장의 규모를 측정하고 또 민족 간 소득 분배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특히 조선인 1인당 소득의 변화를 파악하려면 인구수도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경제 성장의 규모, 또 민족 간 소득 분배, 또 인구수 변화, 이 세 가지를 추계해야 하는데 이것은 모두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수많은, 때로는 무리한 그런 가정을 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단적으로 낙성대 연구소의 김낙년 팀은 일제하, 그러니까 1911년부터 39년까지 쌀 생산량이 123% 커졌다고 추계했지만 허수열 씨는 1910년에서 42년 사이에 쌀 증산량은 52%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즉 허수열 씨는 이른바 식민지 개발 효과를 작게 본 것입니다. 어느 쪽 연구 결과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그거를 여기에서 따져볼 여유는 없습니다. 저는 허수열 씨의 계산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수열 씨는 1910년부터 42년 사이에 쌀 생산이 52% 증가되었다고 봤습니다. 이 기간 중 일본인 논 비중이 2.8%에서 16.9%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는 일본인 논은 조선인 논보다 훨씬 생산성이 좋다. 즉 흔히 말하는 옥토다 이렇게 보고 일본인 논에서 생산된 쌀의 비중은 1910년에 4.2%였는데 42년에는 23.4%로 커진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일본인 논이 과연 그가 가정한 것처럼 옥토였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를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는 조선인 지주의 논에서 생산된 쌀은 모두 조선인 지주나 자장농, 소장농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봤고요. 반면에 일본인 지주의 논에서 생산된 쌀은 55%의 소장료율만큼 일본인 지주에게 귀속이 되고 나머지 45%의 쌀이 소장농에게 가는데 그 소장농 중에 90%가 조선인 소장농이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10년부터 42년 사이에 쌀 증산분의 3분의 2가량이 조선인에게, 그 3분의 1가량이 일본인에게 귀속된 것이 됩니다. 아래편에 민족별 분배라고 하는 칸이 있고요. 거기에 빨간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52.3이라고 하는 증산분 중에 33.6이 조선인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게 한 3분의 2는 좀만 됩니다. 64% 정도 되는데 결국 쌀 증산분의 64%가량이 조선인에게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식민지 개발 이익의 약 3분의 2가량이 조선인에게 갔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런 결과는 허수열 씨의 주장과 부합할까요? 허수열 씨는 일제 시기 경제개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성장의 몫은 대다수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계산한 농업부문 성장의 목 중 3분의 2는 조선인에게 갔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사실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버젓이 책으로 낸 것입니다. 조선인 몫의 증가율이 34%였는데 일본인 몫은 무려 753%나 증가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상 그는 이 책 개발 없는 개발을 2005년에 냈는데 그때는 개발 이익의 85%를 일본인이 차지하고 15%만 조선인이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선인 농가 인구 1인당 소득은 33%나 감소합니다. 허 씨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니 의기양양했던 듯합니다. 제목도 자신있게 개발 없는 개발이라고 붙였습니다. 조선인의 개발 없는 식민지 개발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낙성대 팀의 리더였던 이 김낙연 교수가 허 씨의 오류를 잡아냈습니다. 일본인 몫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도록 계산을 잘못했다는 건데요. 그를 고친 게 좀 전에 살펴본 2011년 출간 개정판이고 그 중에 핵심이 좀 전에 보셨던 그 표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고 나니 개발이익의 3분의 2 가까이는 조선인에게 갔다는 결과가 나와서 일본인의 개발이익 독점이라는 자신의 주장과는 충돌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애써 무시하고 계속 개발 없는 개발을 주장했고요. 개정판 책 제목도 그대로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농업이야 원래 조선인 몫이 큰 쪽이니까, 즉 조선인론의 비중이 크니까 농업개발 이익을 조선인이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일본인 비중이 큰 공업에선 개발 이익을 일본인이 독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공업 부문에서는 개발 이익을 일본인이 독차지했을까요? 허수일 씨는 마찬가지로 공업 생산에 대해서도 민족별 비중을 계산했는데요. 그는 가내공업이라든가 관영공장이라든가 또 조선 내 일본인 자본과 조선인 자본의 공장 생산액, 일본계 대자본의 공장 생산액 등 여러 범주로 나누어서 공산액을 추계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위쪽에 있는 것이 그가 계산한 공산액의 민족 간 배분 상황입니다. 그는 1926년부터 1939년 사이에 조선인 공산액의 비중이 49.1%에서 37.2%로 감소했다고 계산했습니다. 자, 조선인 공산액의 비중이 줄었으니 개발 이익을 일본인이 독차지한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명목액이긴 하지만 공산액이 1926년부터 39년 사이에 3.4배나 증가했고요. 조선인 공산액도 2.6배나 커졌습니다. 조선인도 개발 이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정확히 계산해보면 개발 이익 중 약 3분의 1 정도가 조선인 몫이었습니다. 좀 전에 본 것은 단순히 공산액 기준이었고요. 이거를 부가가치 기준에 실질액으로 보면 어떨까요? 김낙연 팀은 연도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을 추계를 했는데요. 여기에 허수일 씨가 계산한 민족별 비중 수치를 적용하면 그 아래 표처럼 조선인 몫과 일본인 몫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낙연 팀에 의하면 1926년부터 39년에 제조업 부가가치는 3.27배로 커졌고요. 이게 공업 부문의 개발 이익이라고 할 때 이 개발 이익 중에서 약 32%가 조선인의 몫이고 3분의 2가량이 3분의 1을 약간 넘습니다. 그것이 일본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이익의 3분의 1을 일본인이 차지했다고 해서 이걸 독차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쌀 증산량 중에 3분의 2 가까이를 조선인이 차지했는데 그걸 독차지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업 부문에서도 개발 이익을 일본인이 독차지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조선인도 나눠 가졌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공업 부문 개발 이익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작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개발 이익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업 부문의 조선인 1인당 소득은 상당히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위 수치는 단순히 업주가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로 그 부가가치 생산액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일본인 공정의 부가가치 중에는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조선인한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분을 부가가치의 10% 정도라고 가정해도 전체 개발 이익 중에서 조선인 몫은 40% 가까이로 커집니다. 즉 공업 부문에서도 개발 이익의 40%가량은 조선인에게 분배된 것이 됩니다. 허수일 씨가 일본인의 개발 이익 독점을 주장하려고 열심히 작업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조선인과 일본인 간 개발 이익의 분점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인에게 유리한 또 민족 간 불평등이 있는 그것이 심화된 그런 분배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선인 일본인 간 분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허수일 씨의 개발 없는 개발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는 민족 간 불평등이 심화돼서 조선인은 개발의 구계자였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자신이 계산한 수치로 자신의 주장이 간단히 부정된 것입니다. 그가 이 간단한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책에서 이 결과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얼버무립니다. 그리고는 공업 부문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각각의 자본이나 자산에 얼마나 격차가 컸는지, 일본인의 비중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장황하게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공업회사 자본의 95%가 일본인 소유였음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공업자본 소유의 민족 간 극단적 불평등을 강조함으로써 소득 분배의 그 불평등을, 따라서 개발 이익의 일본인 독점을 연상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허수열 씨는 일제의 경제 성장을 인정하지만 조선인에게 경제 성장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했으면 뭐하나 일본인이 다 차지했는데 라는 것입니다. 조선인의 개발 없는 식민지 개발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보신 것처럼 그의 주장은 그 자신의 데이터로 간단히 부정됩니다. 민족 간 소득 분배가 악화됐지만 농업과 공업 모두에서 조선인 소득은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은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식민지 개발 이익의 분점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입은 개발 이익의 일본인 독점을 주장합니다. 그가 자신의 책과 싸우는 형국입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될까요? 저는 책을 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무형론을 입증하려는 그의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놓은 것은 성장 유형론, 즉 개발 있는 개발이었습니다. 일제하에서 경제 성장이 있었고 조선인도 그 과실을 나눠 가졌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것이 역사적 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